이번 시간에는 이 학과에서 내가 알아야 할 전공과 직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 항공우주 분야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해를 먼저 해보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업 또는 직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 분야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해, 이 주제에서는 옆 동네의 변화, 항공 분야의 변화, 채용 시장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보겠습니다. 옆 동네의 변화를 먼저 보면 BMW New 5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어느 한 빌딩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해체를 하는 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임랩스로 올려놨었는데요. 그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부품들 하나하나를 다 세보면 필요한 부품이 최소한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0%가 엔진과 변속기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제 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옆 동네 변화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타이칸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테슬라도 비슷한 사정이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부품 수는 7,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엔진은 모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솔린은 배터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죠. 변속기는 변압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많은 13,000개나 되는 부품들이 엔진, 변속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많은 부품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고, 대신에 속도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품과 함께 이 모터 그리고 변압기, 그러니까 전기를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용도와 저출력을 필요로 하는 용도의 전압 차이를 발생시켜주는 이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집적 인베디드 보드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7,000개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그 장치들을 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집적 인베디드 보드와 소프트웨어로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의 기술력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옆 동네 변화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보통 전기차 또는 전기로 이동하는 장치들, 킥보드, 전동 킥보드도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종인데요. 드론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종이 이제 앞으로 될 것입니다. PAV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드론이 사람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런 세상에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만으로도 이 장치의 최대 효율 또는 최대 이동량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ADAS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그 기계식으로도 가솔린을 쓰는 그런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 스마트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ADAS라고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전투기의 조종석의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투기의 조종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MF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ultifunctional Display라고 하는 것이 전투기 조종석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P-51에 보시면 여기는 전부 아날로그 방식의 계기판을 가지고 있었죠. F-86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였고요. 여기서도 오퍼레이션 FD, OFD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펑셔널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디스플레이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F15에서요. 근데 F22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계기판이 이제 등장을 했고, F35에 이르러서는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 하나를 9획을 나눠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야 이제 멀티펑셔널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조종석에 안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나가 여러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집적 SoC가 등장을 했다. SoC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건데요. 칩 안에 시스템이 이제 들어있어서 하나의 칩만 박으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고집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칩 하나의 크기가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관심 있으셔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풀어가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칩이 대략 요 정도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칩 안에서 이 스마트폰이 동작하는 CPU나 여러 가지 기능들, 블루투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 칩 안에 기능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칩 안에는 하드웨어로 동작을 하기 위한 어떤 구조가 심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이 칩 자체가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이 소프트웨어가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도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소프트웨어의 그 양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많은 신호들을 주고받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졌고, 신뢰성 및 VMV라고 하는 건 Verification과 Validation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로 동작을 하는 것인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계 장치에 대해서 감항 인증이라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소프트웨어에도 감항 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뀐 이 조종석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서 몇 가지 좀 더 알아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F-35 같은 경우 25밀리언, 100만, 1000만, 2500만 줄의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엄청나게 고가의 자동차들에는 1억 줄 정도에 되는 코드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줄수가 지금 F-35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얼마큼이냐면 320밀리언, 그러니까 3억 2천 2천만 명이 트위터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보다 120배나 더 많은 양이 이 가스터빈 하루 회전시키는 데서 나오는 센서들의 정보보다 만큼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버스와 보잉에서 만들어내는 비행기의 오더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매해 몇 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10년 동안의 수주가 이미
다 부킹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15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행기들을 생산해낼 때 이렇게 가스터빈에서 이런 터빈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자,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자, 이 장치들을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보에는 이 Advanced Driver Assistance,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DAS 시스템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는 8% 정도가 아주 고성능의 이때 2015년 기준으로 이 ADAS 시스템, 여기는 2016년 기준이군요. 2016년 기준에서 ADAS 시스템을 설치한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어쨌든 설치한 게 8% 정도 였는데 25년이 돼서는 6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ADAS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전공에서 기계와 항공을 하는 우리 전공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개발자들이 기계도 알고 항공도 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어야지 이 항공시장 또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기업 채용 트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항공 관련해서만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뭐 항공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테이블은 항공이지만 이 항공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분야가 현재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능도 수시를 하는 것처럼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을 메꿀 전문가를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OJT가 없는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OJT라고 하는 것은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 그 직무에 맞는 일을 배우기 위한 시간을 일정 기간 둡니다. 좋은 회사들은 한 1년 정도 두고요. 좀 더 여력이 안 되는 회사들은 6개월 또는 1개월 정도의 온더잡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또는 원래 있었던 선배들과 같이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온더잡 트레이닝이라는 시간만큼 보통 공부할 수 있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지금은 이 OJT가 없는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이라 하지만 경력직을 뽑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평가 포인트는 직무 적합도를 보고 평가를 해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시 채용, OJT가 없는 신규 채용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초보자인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직무에 아주 적합한 사람을 먼저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바뀐 트렌드입니다. 세부, 전문, 직무별 채용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긴 그 자리에 전문가 한 명 그 빠진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기업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 직무 분야도 보면 직무 분야를 보면 석사 이상 조건이 있어야지 대기업 수준의 연구개발 관련 직종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미 대학 수준에서 뽑을 수 있는 인력들은 충분히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석사 이상이 붙어야지 대기업 또는 어떤 연구소 그런 자리에 공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 역량이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듯이 직무별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들어가는 직종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학부생 같은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대기업에서 학부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품질 관리 및 정비 직무에 채용이 되는 정도입니다.
또는 행정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진주 사천 지역은 또 좀 특이하지만 어쨌든 그 전체 산업 구조상 학부생이 진출 가능한 관련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을 안 보는 이유는 페이가 좀 적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나 다른 여러 여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직업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진주 사천 지역에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적인 항공 분야의 인력 구조라고 보면 우리 학과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조종사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운항관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이 도움이 됩니다. 지상조업은 지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뭐 운송이나 여러 가지 로지스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별로 관련이 없고요. 제작 정비 같은 경우는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승무원도 그냥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지상에서 보는 사무직도 그러니까 뭐 티켓팅, 발권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 것도 관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알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면세점은 전혀 관계없고, 드론은 우리가 정말 관계에 있는 분야이고요. 연구직은 당연히 관계 있고요. 항공보안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항공 운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관제사는 또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항공에서 갔으면 하는 데는 정비나 정비나 그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보다 드론,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보안 이런 분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아까 채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트 2에서 채용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먼저 채용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조직의 이름보다 세부 직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입 경력 연구 개발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경력직으로 뽑는 파트로 보면 지금 체계, 설계, 기체 구조, 세부 개통, 전장 설계 이렇게 큰 이름으로는 우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항공, 기계,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컴퓨터, 제어계측자 전공자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비행 제어 분야의 조직 이름 또는 그 큰 카테고리보다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 또는 돈을 받고 그만큼의 대가를 회사에 기여해야 한다는 분야라고 하는 요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연구개발 회전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공고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규 채용은 아니고 경력직 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행 계측 팀입니다. 비행 계측 팀이 뭐 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카이같이 좋은 회사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도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비행 계측팀 같은 경우는 계측을 개발 항공기 설계 검증을 위해 데이터 획득, 시연 처리를 담당한다. 항공기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 시연 후 처리 담당을 한다. 라고 하는 계측팀의 하는 조직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로 전문가를 뽑을 때 또는 그 신규 채용을 할 때 보는 것은 이 수행 직무입니다.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러면 면접에 가면 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지상 계층 시스템 설계 및 운용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한 공학 단위 변경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결국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해서 단위 변경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코딩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분석. 여기는 네트워크 개발 능력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코딩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이 비행 제어 또는 계측 측정 요거 하는 직무에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거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카이까지 내려오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우대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대사항이냐면 C#, 자바,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자, 당연히 여기 네트워크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유경험자, 여기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사용했던 개발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대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 수행 직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대사항을 꼭 참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과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기반을 다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익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종류의 언어와 또는 개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직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우대사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으로든 정확하게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뀐 채용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과의 장점을 보고 우리 항공우주 분야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의 소프트웨어 관련 우수한 실적을 한번 좀 먼저 보면 인공지능을 위한 스케치 자동 채색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도전 2019 K-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에서 상금 2천만 원과 예비 창업 리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학과가 인공지능을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스스로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것을 개발을 한 그것을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나서 출품을 했고 그 과정이 한 7, 8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학생이 받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성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공에서 배운 기술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내용을 교육계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교육교재를 만들었고 한 학기 동안 그 명성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개척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카나드를 적용한 USB 방식의 항공기 제작과 카나드 전용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5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총장상, 우리 학교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활용을 한 학생들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런 우수한 성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부 학생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을 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로 학술대회 논문도 16편, 그 다음에 특허나 신청한 건수가 6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건수도 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만 하신다면 그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자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들을 또는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졸업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및 설계, 시험 이런 것을 우리 졸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및 신뢰성 검증 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할 수는 있고요. 실시간 계측 시스템 설계 및 운용, 대용량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 응용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졸업생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항공우주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 전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의 분석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성되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잠깐 직무 설명할 때 그런 개발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 응용 개발자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고 융복합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자, 그 다음에 안정성, 신뢰성 보장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닛 테스트 및 신뢰성 검증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자, 인베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우리가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비단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에서도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똑같은 능력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자율구조자 알고리즘,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 커널,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와 같은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에서는 항공 그래픽스 시뮬레이션, 인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하드웨어, 센서 구동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전자, 이산 신호 처리 이런 것들도 하고요. 자, 요 과목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의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것 이상으로 더 배운다고 해서 더 좋은 개발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신에 이거보다 더 적게 배우고도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셔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니까 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